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학교 가랴, 학원 가랴, 정말 쉴 틈 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정작 공부가 재미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정답만 외우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 밑줄 쫙 외워? 하는 식의 수업 방식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당장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배우는 즐거움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해 공식, 태정, 태세, 문단세 같은 것들은 열심히 외웠지만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자주 쓰이나요? 물론 지식 자체는 중요하지만 지식이 책 속에만 갇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공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배운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로또 1등 당첨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계산해 본다거나 역사 시간에 배운 장영실의 발명품이 오늘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해 보는 것처럼요. 이런 경험이 빠진 공부는 아이들에게 그저 따분하고 힘든 숙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멋진 대답 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프로젝트 접근법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해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탐구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나의 큰 주제를 정하고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자료를 찾고 직접 부딪혀가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죠.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 적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탐험가가 되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교과서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루한 공부는 잠시 잊고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 신나는 공부의 세계, 프로젝트 접근법의 모든 것을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그러니까 함께 가보죠. 프로젝트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죠? 회사에서도 신제품 프로젝트, 방송국에서도 특별기획 프로젝트. 그런데 이 단어가 교육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무려 16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까요. 당시 이탈리아의 건축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실제 건축물의 축소 모형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다고 해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면서 진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의 아주 오래된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멋진 아이디어였죠. 시간이 흘러 19세기가 되면서 이런 방식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과학 분야, 농업 분야,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장면 책에서 씨앗은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고 100번 읽는 것보다 직접 텃밭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가뭄 때문에 시들어가는 식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배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직접 해보는 경험 중심의 학습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의 핵심 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 드디어 미국의 위대한 교육학자 존 듀이와 그의 제자 윌리엄 킬패트릭에 의해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교육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킬패트릭은 아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비밀 아지트를 만들거나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처럼요. 바로 그 즐거움과 몰입을 교실로 가져오자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접근법은 잠시 주춤했다가 1980년대 후반에 릴리안 카츠와 실비아 차드라는 두 학자에 의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형태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90년대 우리나라에도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긴 역사를 가진,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교육 방법인 셈이죠. 다음 섹션을 암시. 그렇다면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단순히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목표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카츠와 차드 교수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중요한 목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주변 세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교실에 활기찬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셋째, 학교 생활과 아이들의 실제 삶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넷째,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와 가정이 교육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목표들이죠. 이러한 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프로젝트 접근법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바로 지식, 기술, 성향, 그리고 감정입니다. 먼저 지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교과서 속 지식을 말해요. 하지만 프로젝트 활동 속에서는 이 지식들이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의미 있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시장 프로젝트를 한다면 마인드맵 중앙에 우리 동네 시장이라 적혀 있고 주변으로 수학, 국어, 사회, 미술 등 다양한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림 물건값을 계산하며 수학을 간판을 읽고 홍보물을 만들며 국어를 시장의 역사를 조사하며 사회를 그리고 상인들과 인터뷰하며 살아있는 경제를 배우게 되는 거죠. 모든 지식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술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단순히 손재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탐구 기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힘을 합치는 협동 기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프로젝트는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연습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향과 감정 영역입니다. 성향이란 쉽게 말해 마음의 습관 같은 거예요.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개방성 같은 것들이죠.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탐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면서 느끼는 소속감과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평생 동안 배움을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이들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중요한 학습 원리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나요? 쉽게 말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싶다. 칭찬 스티커 점수 같은 외부적인 보상 활동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어서 빠져드는 거죠.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거나 탐구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게 함으로써 바로 이 내적 동기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파헤치는데 재미가 없을 리 없잖아요? 두 번째 원리는 학습자 책임감, 주도성입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대부분 계획하고 가르치고 평가했죠. 하지만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그 책임과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넘어갑니다. 무엇을 조사해야 할까?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을까?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에 몰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협동,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는 외롭고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 여러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함께 진행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을 배우고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조율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지만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사회성 공부입니다. 프로젝트는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인터뷰하거나 지역사회를 탐방하는 학교 밖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배움의 폭을 넓혀갑니다. 네 번째 원리는 실생활 연계, 체험 중심 학습입니다. 학교 앞 위험한 곳, 조사하기 급식 메뉴, 개선 제안하기 재활용품으로 악기 만들기 실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교과서 지식이 유용한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책이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 나가 관찰하고 만져보고 만들어보는 등 오감을 활용한 체험 활동을 강조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체계화한 킬패트릭은 아이들의 활동 목적에 따라 프로젝트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실현형 프로듀서 타입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활동이에요.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는 활동. 학교 텃밭에 채소를 심고 가꾸는 활동.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역할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 형태입니다. 결과물이 보여서 아이들이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심미형 컨슈머 타입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예술이나 자연을 깊이 감상하고 즐기는 활동이에요. 특정 화가를 연구하고 미술관에 가서 감상 후 감상문 쓰기. 미술관에서 도슨트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아이들. 시대별로 가수의 노래를 분석하고 음악 감상회를 여는 활동. 이 유형은 미적 감수성을 키우고 세상을 풍요롭게 보는 눈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인지형 프로블렘 타입 프로젝트입니다. 지적인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탐구 활동이에요. 왜 공룡은 멸종했을까? 공룡 관련 자료 조사. 스마트폰은 어떻게 작동할까? 원리 탐구. 책, 인터넷,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나 발표 자료로 정리합니다. 탐구 보고서 활동이 대표적이고 논리적 사고와 정보 탐색 능력을 키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능형 스페시픽 러닝 타입 프로젝트입니다.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 연습하는 활동이에요. 여름 내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 연습. 영어 단어 500개를 외우기 위해 스터디와 매일 퀴즈를 하는 활동. 성격은 다르지만 명확한 목표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목적의 프로젝트들이 모두 소중한 학습 활동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프로젝트의 6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알아볼까요? 보통 프로젝트 접근법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주제 아이디어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공간, 예상 전문가를 미리 파악합니다. 마치 요리 전 레시피와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과 활동 전 튼튼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둘째 단계는 주제 결정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의 큰 주제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단계는 계획 단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제망, 웨빙이나 유목표, categorization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라는 주제라면 쓰레기의 종류, 쓰레기가 가는 곳,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작은 주제들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넷째 단계는 탐구와 표현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관찰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궁금한 것을 직접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않습니다. 그림, 글, 그래프, 모형, 노래, 연극,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폭발합니다. 탐구와 표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마무리 단계에서는 발표나 전시를 통해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성찰한다. 여섯째, 평가 단계에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통해 학습 과정을 점검하며 체크리스트나 면접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다음 섹션 예고. 프로젝트 접근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열린 교육, 바람이 불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프로젝트 접근법은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많이 시도되었어요. 김치 프로젝트, 아이들이 직접 배추를 뽑고 소금에 절이고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를 담그는 전 과정을 체험합니다. 이 활동에 숨어있는 배움들, 과학 생명, 수학, 측정, 사회, 국어, 미술, 협동심과 나눔 만든 김치를 부모님, 이웃과 나누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성공 사례로 초중학교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공사장 좁은 골목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배움, 지도를 읽고 그리는 법, 사회,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법, 수학, 건의문을 쓰는 법, 국어, 만든 안전지도를 게시판과 주민센터에 붙입니다. 구청이 일부 위험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체감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접근법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과 용기를 길러주는 진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 선생님이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연 배우였고 감독이었다면 프로젝트 수업에서의 선생님은 아이들이라는 선수들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하는 코치에 가깝습니다.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질문을 던져 생각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는 힌트를 주지만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조사를 하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해본 방법은 뭐였지?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줄 만한 전문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심판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평가 방식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총괄평가의 비중은 줄어들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 중심 평가, 형성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토의하는 모습, 자료를 찾는 과정, 친구와 협력하는 태도 등을 유심히 지켜보며 체크리스트로 기록합니다. 일화 기록 같은 방법으로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에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기평가나 친구들의 결과물을 보며 서로 칭찬하고 배울 점을 이야기하는 동료 평가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보고서, 작품, 발표 영상 등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훌륭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접근법의 평가는 아이들을 점수로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다음 학습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접근법의 역사부터 실제 진행 방법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주제나 완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집에서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방송 녹화도 리허설을 거듭해야 본방송을 잘할 수 있듯이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팁, 아이의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질문 대장들이죠. 엄마, 거미는 왜 거미줄에 안 걸려요? 아빠,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와 같은 아이의 뜬금없는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바로 그 질문이 최고의 프로젝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며 답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거미줄을 관찰하러 공원에 가보거나 종이 비행기를 여러 모양으로 접어 날려보는 활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아이의 작은 호기심을 존중하고 함께 탐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집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팁, 요리나 집안일을 함께 하세요. 요리는 그 자체로 훌륭한 과학 실험이자 종합 예술 활동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아이와 함께 정하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재료를 함께 고르고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해보세요. 재료를 씻고 다듬고 양을 재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모든 과정에 수학과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물 분류하기 프로젝트, 재활용품 분리배출 마스터하기 프로젝트, 아이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고 함께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팁,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프로젝트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이 어설프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게 뭐야? 더 잘 만들 수 없었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결과물에 담긴 아이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는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녁 아이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같이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엔딩 비트에 맞춰 미소로 마무리.